동안 독서 기록을 시작한 담담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헬렌 켈러의 자서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입니다. 다른 분들과 비슷하게 저도 어릴 적 위인전으로 헬렌 켈러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어릴 때 읽은 기억으로 남은 헬렌 켈러는 아주 어릴 때 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력과 청력을 잃었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제멋대로 지내다가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육을 받고 달라진다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의 위인전은 꼭 그 위인의 성장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잖아요. 어린이의 눈높이라서 그랬던 건지 위인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재밌게 읽고 성인이 된 뒷부분은 자세히 안 보게 되더라고요. 헬렌 켈러 위인전도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 이야기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위인전에 비해 헬렌 켈러는 어릴 때의 이야기가 더 길었어요. 그걸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헬렌이 진짜 답답했겠다. 설리번 선생님 인내심이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헬렌 켈러를 알게 되고 그저 장애를 극복한 위인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혜성님의 1% 북클럽 채널을 통해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이 책 소개 영상을 볼 때쯤 감각이라는 걸 여러모로 깨우치게 하는 책들을 만났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헬렌 켈러의 감각 사용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해져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는 헬렌 켈러가 각각 22세, 53세에 쓴 수필이 들어가 있어요. 앞부분은 레드클리프 대학생이던 시절인 22세에 쓴 내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헬렌은 자기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을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라고 회상해요. 헬렌은 19개월에 열병으로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부터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물마다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글자의 존재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헬렌의 부모님도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1887년 3월 3일 만 7세를 석 달 남겨놓은 그날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면서 인내와 사랑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헬렌은 처음으로 컵과 구별되는 물이라는 단어를 깨닫던 순간을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는 펌프가를 뒤덮은 겨우살이 향기에 이끌려 오솔길을 걸었다. 누군가 펌프에서 물을 깃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물이 뿜어져 나오는 꼭지 아래에다 내 손을 갖다 댔다. 차디찬 물줄기가 꼭지에 닿은 손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흘렀다. 그때 선생님은 다른 한 손에다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빠르게 물이라고 썼다. 선생님의 손가락 움직임에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는 마치 얼음 조각이라도 된 양 가만히 서 있었다. 갑자기 잊고 있던 것, 그래서 가물가물 흐릿한 의식 저편으로부터 서서히 생각이 그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떨림을 감지했다. 언어의 신비가 그 베일을 벗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지금 내 손 위로 세차게 내리꽂히는 이 차가운 물줄기가 물이라는 것의 정체임을 알았다. 살아 숨쉬는 낱말의 입맞춤을 받은 내 영혼은 긴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가져다준 빛과 희망과 기쁨을 맛보았다. 나는 비로소 자유를 찾았다. 헬렌은 낱말과 사물을 연결하게 된 그 순간을 자유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에 비해 한정된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던 헬렌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의 정체를 규정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그 순간은 말 그대로 자유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1887년
설리번 선생님을 처음 만나 사물 하나하나의 존재와 이름을 배우고 1890년에는 말하는 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처음으로 문장을 소리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처음으로 오늘 따뜻하다 라는 연속된 문장을 소리냈을 때의 놀라움과 기쁨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사실 그것들은 토막토막 잘리고 게다가 더듬거리기까지 하는 음절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임에는 틀림없었다. 이것만으로도 속박을 벗어난 내 영혼은 새로운 힘을 얻어 바야흐로 이제 이 어눌하기 짝이 없는 언어를 통해 모든 지식과 신조에 다가설 수 있기를 학수고대했다. 말하는 법을 가르친 사람은 호레이스만 학교의 풀러 교장 선생님인데요. 풀러 교장 선생님은 당신이 말을 할 때 헬렌이 자기 얼굴을 만지면서 혀와 입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아내고 흉내내게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너무 놀라운데요. 다른 사람들이 소리라는 것을 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걸 인식하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의지를 불태운 헬렌도 대단하고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쏟은 교장 선생님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헬렌이 말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도와줬을 설리번 선생님의 의지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을 처음으로 소리내어 부르는 그 느낌은 어땠을까요? 비록 내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아도 내가 내는 소리를 몸으로 느끼고 보이지 않아도 상대가 내게 다가오는 공기를 느낀다는 건 또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헬렌은 특별한 장소, 대자연, 특별한 분위기 속에서 자주 감격하는 글을 남겼는데요. 감각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곳의 기운과 냄새를 받아들여 오히려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것이 아카시아 향기임을 알아챘다. 더듬더듬해서 정원 끝까지 가서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울타리까지 이르기 위해 오솔길로 들어섰다. 바로 거기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아카시아 나무가 꽃송이를 주렁주렁 매단 채 서 있었다. 꽃송이는 한없이 늘어져 웃자랑 키 큰 풀에 닿을 듯 했다. 세상에 이토록 절묘하게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천상의 것을 지상에 옮겨 심어 놓은 듯 땅의 미세한 손길에도 금세 움츠러들었다. 소낙비처럼 나리는 꽃잎을 맞으며 한 1분가량 굵은 나무 밑동 옆에 망설이며 서 있었다. 이윽고 나는 갈라진 나무 틈 사이 좀 널찍한 공간에 발을 올리고 나무 쪽으로 바짝 힘을 주며 매달리기 시작했다. 가지가 너무 굵고 껍질은 손을 다칠 정도로 거칠어서 매달려 있는 것만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놀랍고 독특한 경험을 어디 가서 해보려 하고 즐거워하며 높이, 더 높이 올랐다. 마침내 나는 누군가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듯한 작은 의자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이미 나무의 일부나 마찬가지였다. 오래도록 거기 앉아 있자니 내가 꼭 장미구름을 탄 요정이라도 된 것 같았다. 천상의 나무 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나는 요정을 생각했으며 밝은 꿈을 꿨다. 헬렌이 향기에 이끌려서 아카시아 나무를 향해 찾아가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묘사한 장면이 너무 예쁜 동화 같죠.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향기의 의존에 찾아간 곳에서 아카시아 꽃 하나하나를 조심조심 만지는 거예요. 작고 여린 꽃잎을 만지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그때 헬렌이 느꼈을 촉감과 향기 그리고 꽉 채워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이요. 상상이 되실까요? 헬렌은 시각과 청각이 없는 만큼 촉각과 후각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각이 없는 건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느껴볼 수 있는데 청각은 잘 모르겠어요. 귀를 막아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리고 귀를 막았을 때 나는 소리조차 우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을 때 촉각과 후각이 얼마나 더 섬세하게 주변을 느낄 수 있는지 도저히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헬렌이 느꼈을 바다와 눈이 너무 궁금해요. 헬렌은 책에서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라는 단어를 자주 써요. 그때마다 저는 헬렌에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어떤 것일까? 공기의 흐름과 진동을 느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1893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의 감상을 적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이아가라 폭포가 준 놀라움과 아름다움에 감동받았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긴다. 그들은 묻곤 한다. 당신은 지금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음악 의논하는데 대체 그 모두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솔직히 일렁이는 파도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으르렁거리는 포효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당신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건가요? 보았으면 또 들었으면 다 안 것인가? 다 설명한 것인가? 사랑이 무엇이며 종교란 무엇이고 또 선함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이나 나이아가라, 이 대자연의 스스로 그러함을 설명하기 어려운 건 피차 마찬가지 아닐까? 여기에서 저는 진짜로 뜨끔했어요. 제가 보고 들었다고 다 알지 못한다는 걸 들킨 느낌? 꼭 어린 헬렌이 옆에 와서 내가 더 많이 봤을걸? 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카누를 타던 밤의 풍경에 대해서 쓴 것도 진짜 너무 아름다운데요. 나는 카누 타기도 즐겼다. 특히 그윽한 달빛 아래서 카누 타기를 좋아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웃을 것이다. 그렇다. 나는 물론 소나무 가지 뒤로 하늘 높이 두둥실 떠오르는 달림이며 그 달이 우리를 위해 밝히는 오솔길 위의 달빛을 볼 수 없다. 그러나 나도 달이 거기 있다는 것쯤은 안다. 굴대바지에 기대어 물에 손을 담그면 물 위를 스쳐가는 달림에 하늘하늘 반짝이며 흔들리는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것만 같다. 때로 어린 물고기가 내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는 대담한 행동을 해보이기도 하고 연꽃이 부끄러운 듯 내 손을 꾹 누르기도 한다. 좁고 후미진 곳에 있다가 배를 저어 빠져나올 때 갑자기 주변이 확 트이는 걸 공기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다. 밝은 빛이 만들어낸 온기 같은 것이 나를 감싼다. 이 온기가 태양열을 듬뿍 받아 따뜻해진 나무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물로부터 온 것인지는 끝내 알 길이 없지만 이와 똑같은 느낌을 도시 한복판에서도 느꼈던 것 같다. 폭풍우 몰아치는 추운 날이나 밤에도 마치 얼굴에 와 닿는 따뜻한 입술의 감촉처럼. 이렇게 헬렌은 자기에게 다가온 아름다움을 정말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름다움을 직접 가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히려 언제든 쓸 수 있는 감각을 전원만 켜놓고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1894년에 헬렌은 뉴욕에 있는 라이트 휴메이슨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곳에서 2년 동안 산수와 지리, 독일어, 프랑스어 등을 공부하게 됩니다. 독일어를 담당하는 리미 선생님은 수화 알파벳을 사용할 줄 알았으므로 독일어 어휘를 조금 익힌 후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생님과 독일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몇 달 지나지 않아 나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년도 못 되어 비렐름 텔을 감명 깊게 읽을 정도가 되었다.
유독 독일어 실력만큼은 다른 어느 학과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프랑스어는 다소 어려웠다.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올리비에 선생님은 프랑스 사람인데다 수화 알파벳을 할 줄 몰랐다. 그런 까닭에 오로지 선생님의 입술을 읽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 노릇이 도무지 쉽지가 않았다. 촉각에만 의존해 외국어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게 처음엔 두 개의 감각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감각이 당연한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못할 일도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헬렌에게 이 시각과 청각이 없는 건 장애가 아니라 그냥 그럴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 때문에 난 못해가 아니고 난 그래.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난 이걸 해가 되는 거죠. 이 점이 저는 진짜 멋있더라고요. 신체장애든 다른 역경이든 극복이라고 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요. 그 뒤로 책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솔직히 이 부분은 좀 지루해서 대충 읽었어요. 헬렌 미안해요. 그녀와 같은 책을 읽었더라면 책을 통해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았을 텐데 책 속이지만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헬렌은 그래도 참 설레고 계속 행복해 보였어요. 53세에 쓴 수필이 바로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인데요. 여기에서는 제목대로 시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뭘 볼 건지를 이야기해요. 그 전에 헬렌은 먼저 시각을 가졌지만 쓰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갈망으로 가슴이 터질 듯 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즐거운데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그러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더 적게 보는 듯 합니다. 온갖 색채와 율동으로 가득한 세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가진 것을 감사히 여기기보다 갖지 못한 것을 갈망하는 모습이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빛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시각이라는 재능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편의를 위해서나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헬렌은 그 사흘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일 첫 번째로 설리번 선생님을 보겠다고 합니다. 애정과 인내의 산 증거, 그리고 강인함을 선생님의 얼굴에서 찾고 싶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친구들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물론 친구들 얼굴 생김새도 궁금하겠지만 그보다도 헬렌은 얼굴에 드러난 눈빛과 표정으로 그 사람을 읽는 경험을 해보고 싶대요. 또 항상 곁을 지키는 반려견의 눈도 들여다보고 싶다고 합니다. 또 집에 있는 작은 물건들과 글자가 인쇄된 책도 읽어보고 싶고 숲을 산책하겠다고 해요. 둘째 날 아침에는 밤에서 낮으로 바뀌는 기적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아가 아름다움과 역사를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해요. 그동안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많은 것을 손으로 만져가며 경험할 수 있었지만 아무래도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것과는 또 다른 거니까요. 극장과 영화관도 가보고 싶다고 하고요. 글 중에서 진짜 놀라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떤 연극 배우가 헬렌이 본인이 연기하는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기하는 자신을 손으로 더듬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얼마나 깊은 우정이어야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 정성스러움을 손끝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은 또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마지막 날은 뉴욕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것과 실제의 모습을 비교해보고 싶대요. 마지막 날 저녁에는 코믹한 연극을 보고
다시 영원한 밤을 맞이하는 것으로 즐거운 상상을 마칩니다. 만약에 제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저는 제 아이들 얼굴을 구석구석 머리카락 한 올, 손가락이 얼마나 자랐는지, 발가락의 모양은 또 어떤지, 손금은 어떻게 생겼나 바라보고 입 맞추고 또 바라보다 입 맞출 거예요. 부모님께 가서 이전에는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주름을 하나씩 마음에 새길 겁니다. 흰머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손등과 피부에 생긴 검버섯의 색깔을 받을 거예요. 죄송해서 차마 마주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눈동자를 아주 깊이 오랫동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커다란 나무가 바람을 맞아 빛을 받아 흔들리는 모습을 오래 보고 싶어요. 동해 바다로 가서 높은 파도가 오는 모습도 오래 바라보고 싶어요. 산에 올라가 넓은 곳을 한번 보고 싶고요. 밤하늘을 볼 거고 이제 내 눈이 암흑으로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되기 직전까지 아이들이 잠든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내가 눈이 보이는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뿐입니다. 시각이라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드리는 충고입니다. 내일이면 더는 보지 못할 사람처럼 그렇게 눈을 사용하십시오. 다른 감각도 그렇게 사용해 보세요. 사람의 목에서 나오는 노래를, 새들의 노래를,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선율을 마치 내일이면 더는 듣지 못할 사람처럼 들으십시오.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만질 수 없는 사람처럼 만지고, 마치 내일이면 더는 냄새 맡지 못할 사람처럼 꽃향기를 맡고, 마치 내일이면 더는 맛을 느끼지 못할 사람처럼 음식을 맛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감각이란 감각 모두를 최대한 발휘하세요. 자연이 마련해준 여러 수단을 통해 세상이 당신에게 선사하는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 모든 감각 중에서도 시각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을 준다고 믿습니다. 책을 마치면서 헬렌이 마지막으로 남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얼마나 제대로 쓰고 있을까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그리고 미각까지도요. 감각기관을 얼마나 기능적으로 잘 쓰는지보다 얼마나 깊이,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는지가 우리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헬렌 켈러의 자서전은 지금 이대로 가득 채워지는 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 영상이라 준비하면서 많이 떨리고 그리고 설렜는데요. 헬렌 켈러의 자서전을 첫 번째 책으로 선택한 건 제게도 여러 가지로 참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담담한 독서 기록으로 만날 수 있게 구독하시고 또 찾아와 주세요. 세상의 소음은 잠시 꺼두고 책장 넘기는 소리만 남는 공간, 담담 서재였습니다.